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반도체 최강 포식자 연구감. 2. 결국 한국이 선택받자 시진핑 멘붕. 3. 전쟁은 전쟁이고 8건 8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바이든이 큰일을 당했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이죠. 한국을 조롱하고 비웃고 미국 국민들 앞에서 한국을 뒤통수 친 것을 자랑하듯 반복해서 강조한 바이든이 최근에는 영국의 암과 협력하여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인텔까지 손잡고 1.8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를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암이 대반전 폭탄 발표를 하면서 삼성과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큰 부끄러움을 겪었습니다. 바이든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찍소리도 못하고 삼성도 을로 만든다는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 ASML. 날로 격해지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ASML은 슈퍼갑으로 불립니다. 보통 상황에선 장비를 주문하고 돈을 쓰는 쪽이 갑, 주문을 따내 만들어주는 쪽이 을이지만 ASML엔 이런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1.2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가도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올해 3나노미터, NM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을 앞둔 TSMC와 삼성전자의 승부는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이 EUV 노광 시스템을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견제 속에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건 중국에도 ASML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 회사 기술과 장비를 손에 넣기 위해 국가 자존심도 접었습니다. ASML은 세계 반도체 노광, 리소그래피,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 둥근 원판에 빛을 쏴 회로를 새겨주는 기계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고 가늘수록 칩 크기가 작아져 웨이퍼 한 개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적어지고 성능은 높아집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ASML은 매출 기준 세계 노광 장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지배합니다. 기술 수준에 따른 여러 종류의 노광 장비 중에서도 EUV 노광 시스템은 ASML 점유율이 100%입니다. 전 세계에서 ASML만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UV 노광 시스템은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회로를 새기는 공정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대만 TSMC도 삼성전자도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초미세 공정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구현해낼 EUV 장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ASML 이한해 생산 가능한 EUV 장비는 30터부터 4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ASML은 9일 발표한 2021 연간 실적 보고서에서 2020년 31대, 2021년 42대의 EUV 장비를 고객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3나노미터 양산 경쟁에 돌입한 TSMC와 삼성전자가 물량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EUV 장비 대당 가격은 1억 4천만 달러, 약 1,700억 원 수준인데 아무리 높은 값을 불러도 손에 넣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갑으로 통하는 네덜란드의 ASML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반도체 업계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영국의 암, 휴대폰, 태블릿 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설계 도면입니다. 아무리 애플이 아이폰을 잘 만든다고 해도 고성능 반도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데 이 고성능 반도체는 네덜란드 ASML EUV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데 설계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한데요. 이 모바일 AP 설계 도면 시장은 전 세계 90% 이상을 바로 영국의 암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40조 원에 샀을 당시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현재는 50조, 60조 원을 주고도 못 삽니다. 한 국가나 기업이 암을 사서 반도체 시장 전체를 왜곡할까봐 모든 국가들과 기업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미국도 엔비디아를 내세워 암을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라는 힘을 내세워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과 영국의 암이 손을 잡아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IT 매체 윈도우 센트럴은 인텔 IFS의 목표는 수익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파운드리가 되는 것, 즉 현재 2위인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암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바이든이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온갖 충격적인 일들을 벌여왔지만 이번에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대반전을 만들어내며 바이든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암과 손잡고 1.8 나노를 개발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바이든의 계획과는 반대로 암이 미국 대신 한국의 삼성전자를 택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은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과 관련해 한국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이 이렇게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손정혜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한국에 왔을 때도 이재용 회장은 손정혜 회장이 뭔가 특별한 제안을 할 것 같다 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는 삼성이 컨소시엄을 꾸려 암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과 손정희가 삼성의 돈을 받고 암 지분을 삼성에 대규모 파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렇게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암을 팔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손정혜 회장은 돈이 부족해 일생일대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정혜 일본명 손마사요시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난해 4분기 59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미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 27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술, IT 업계 투자를 위해 조성한 비전펀드에서 58억 달러, 약 7조 2,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전펀드를 통해 우버와 도어대시, 의워크 등에 1,400억 달러, 약 175조 6천억 원 넘게 투자해 한때 664억 달러, 약 83조 3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들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67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공유 오피스 의워크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보시면 1주당 10달러가 넘었던 의워크는 현재 50센트도 안 됩니다. 20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것이죠. 소프트뱅크가 홀로 투자한 금액만 20조 원이 넘는데 의워크의 기업 가치는 고작 4,500억 원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증시 규칙상 1달러 미만으로 계속 거래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47센트로 이대로 좀만 있다가는 상장 폐지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렸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의워크가 건물 임대료까지 내지 못해 최근 소송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 130조 원을 보유한 삼성의 손정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도움을 요청했고 손정혜 회장을 구해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곳도 삼성전자뿐입니다. 암 지분까지 팔아서라도 손정혜 회장은 현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암이 미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삼성과 손을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설계에만 올인했던 암이 이제는 독자 반도체를 제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까지 모두 가능한 유일한 업체 삼성전자와 손을 잡아야만 가능합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의 오랜 친분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역량을 고려한다면 암 이 사업 진출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라며 암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암은 모바일 기기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개발을 총괄했던 고위 임원이 2월부터 암에 합류해 해당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암이 핵심 고객사인 퀄컴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잡은 모바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면서 협력사에서 경쟁 상대로 입지를 바꿔내고 있는 셈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퀄컴과 미디어텍 등 주요 반도체 설계 기업에 모두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갖춘 암이 자체 반도체 출시를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선 퀄컴과 암은 현재 다소 불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암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새 아키텍처, 반도체 설계 기반의 모바일 프로세서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은 퀄컴이 활용하려는 새 반도체 아키텍처가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Arm은 퀄컴 등 고객사에서 거두는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대폭 높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프로세서 아키텍처 분야에서 95%에 이르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퀄컴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가 Arm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반기 나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둔 Arm 기업 가치를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자체 반도체 출시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Arm이 단순히 고객사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거두는 것을 넘어 자체 반도체로 수익 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Arm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TSMC와의 협력이 필수인데, TSMC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의 뒤통수를 때린 Arm과 손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삼성만이 Arm을 도와줄 수 있죠. 게다가 Arm이 위치한 영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과 FTA를 맺는 등 한국과 영국 기업 간 사업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금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들로부터도 훨씬 자유롭죠.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삼성을 선택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한국에게 크게 밀릴 것을 우려한 시진핑 정권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간 인도 시장에서 삼성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던 샤오미가 대타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업체 500여 곳이 비슷한 일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가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했고 한국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인구 14억 명 정도의 세계 1, 2위 국가입니다. 양국의 GDP는 1980년대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5배 차이로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인도는 2014년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5년간 4천억 루피, 524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폰 등 전자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매출 증가분의 4%부터 6%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삼성이나 폭스콘, 그리고 샤오미 등이 인도에 본격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2014년 인도에 진출한 샤오미는 이듬해 폭스콘 공장에 35억 달러를 투자한 후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판매량 1위로 오른 바 있습니다. 삼성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을 빼앗기 위해 저가 공세를 펼쳐왔던 것입니다. 샤오미 전체 수입의 49%는 중국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중국 업체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나라는 인구 대국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약 11억 명의 무선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50억 GB의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초대형 시장이며 작년 한 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됐지만 인도 시장은 무려 18%나 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인도의 샤오미는 1,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7개 제조 공장을 세워 매 초당 3대꼴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업체로 확대할 경우 인도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인도에는 약 10만 개의 휴대전화 소매점이 있는데 중국 브랜드가 약 6만 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인도의 대중무역 적자는 커져만 갔습니다. 인도는 올해 1분기 중국에서 270억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했지만 중국에 대한 인도의 수출 규모는 48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졌죠. 카슈미르 동쪽 접경지역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ZTE 등 중국 통신업체를 몰아내려고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올해 초 샤오미의 세금 탈루를 지목하며 1천억 원, 65억 루피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9천억 원, 555억 루피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가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업체에게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금액을 송금했던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중국 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던 것인데 위반 사실이 확정된다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의 부정행위는 샤오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월에 비보와 ZTE 사무실 48곳을 수색한 결과 탈세와 자금 세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총 매출 158억 달러 중 거의 50%를 중국에 불법 송금한 것이 발각됐고, 인도 당국은 비보와 연관된 119개의 은행 계좌에서 760억 원을 압수해버렸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비슷한 혐의로 중국 스마트폰 기업 오포에게도 7천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매겼습니다. 이 밖에 화웨이, 알리바바 등 500개 중국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찍혀 중국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 시장을 잃을까 보복성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 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이미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샤오미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 결함 수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중국 업체 중 일부는 인도에서 철수 선언을 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아너가 인도 철수를 결정했는데, 아너는 화웨이 그룹이 운영하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를 판매했던 업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는 중국 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8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인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150, 20만 원 미만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려 한다는 보도를 긴급 뉴스로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샤오미, 리얼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이 대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이 중 중국산이 8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샤오미는 18만 원대 폰을 출시하며 인도 시장을 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조치로 샤오미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간 14% 정도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시나파이낸스 등 중국 언론을 통해서도 대서특필되며 큰 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샤오미의 주가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대다수 모델 가격이 $150를 넘긴 삼성폰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내 삼성전자폰의 평균 판매 가격은 $250를 기록하며 상위 5개 브랜드 중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ASP,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해 2분기 $213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미 인도 사람들도 중국산 초저가폰 구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폰에 대한 저질 품질을 확인한 것도 구입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2분기 인도에서 샤오미 점유율은 무려 9%나 떨어진 19%를 기록했고, 삼성은 1%포인트 올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670만 대를 팔통한 샤오미는 700만 대 정도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삼성은 중저가 모델과 갤럭시 S22 시리즈 등 프리미엄 폰 모두에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년 동기 대비 163%나 증가한 5G 폰 시장의 확대입니다. 올 2분기 인도의 5G 폰 판매 비중은 전체 스마트폰의 29%를 차지했습니다. 1100만 대의 5G 스마트폰이 평균 $377에 출하된 것입니다. 그런데 5G 폰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6%를 돌파하며 1위를 기록했고, 샤오미와 리얼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내년 인도 시장에서 5G 스마트폰 판매가 절반 이상으로 올라설 것이라 예견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가 중국 업체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하자 중국 내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인도 2위 통신업자 에어텔이 삼성전자 5G 장비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설립된 에어텔그룹은 전세계 무선 가입자 약 4억 9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업체로 17개국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삼성은 에어텔을 매개로 타 지역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텔 CEO는 우리는 인도의 5G 혁신을 주도할 준비가 됐다며 삼성전자의 초고속 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함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 에어텔에 통신 장비를 제공했던 업체는 중국 화웨이와 ZTE였습니다. 2020년 초 에어텔은 화웨이의 5G 장비를 염두에 두고 테스트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0년 국경 분쟁 후 중국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고, 작년에는 5G 시범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중 노선에 에어텔도 결국 삼성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지난 2일 5G 주파수 할당 경매를 완료했는데,
인도 현지 통신사 3곳은 약 25조 원, 1조 5천억 루피를 주파수 구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업체 릴라이언스 지오가 14조 6천억 원을 투자했고 에어텔은 약 7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에어텔에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도 내일 2위 업체 모두에게 통신 장비를 제공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은 인도가 2G에서 4G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인도 1위 통신업자 릴라이언스 지오와 손잡고 4G 장비를 공급했죠. 결국 삼성의 기술력으로 4G 사용자 수는 7억 9천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릴라이언스 지오 또한 5G에 있어서 삼성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10월부터 한 개 도시에 5G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인도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보도는 중국에도 퍼져 분노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삼성이 화웨이와 ZTE를 밀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어 이미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중국 업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판매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생산 능력은 연 1억 2천만 수준입니다. 삼성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7천만 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3분의 1을 인도가 담당하는데 이는 중국 업체 퇴출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스마트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타 산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이미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창청자동차는 GM 인도 공장 매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GM 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었지만 기한 내 인도 당국의 승인이 내려지지 않아 결국 포기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게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시장 부진을 인도에서의 선전으로 커버할 정도가 됐습니다. 부정을 일삼는 중국 업체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인도. 신뢰를 지키는 한국과는 서로 협력해 더욱 높이 도약하길 바랍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숙명으로 만들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즈에 그들은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그 대상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가리키는 그들, 대의은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본 기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방산 호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NYT는 러시아의 군수산업이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 한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 될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2경과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군수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빠르지는 못했다고 한국의 방산 능력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군대와 군수산업을 대폭 감축시킨 유럽과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자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하고 북한을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내부 방산 공급망을 유지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미국, 독일과 같은 서방 무기 공급 국가들이 생산 능력의 한계에 직면하자 한시가 급한 구매자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지난해 한국은 173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수출했고 그중 124억 달러치가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로 수출되었습니다. EU와 나토에서도 놀라만한 규모의 계약이었기에 한국이 정말로 그 많은 무기를 지구 반대편의 폴란드까지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을 받았었는데요. 한국은 지난해 8월 폴란드와 전차 및 자주포 수출 이행 계약을 맺고 단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며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2023년이 시작되고 단 석 달 만에 올해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전차와 자주포 물량을 전부 출고시켰죠. 반박할 수 없는 물증으로 능력을 증명해낸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 이외에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 대규모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세계 25대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했었는데 이는 폴란드,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을 맺기도 전에 이루어낸 수치였습니다. NYT는 한국이 4대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K9의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백 대의 K9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까지 생산 라인을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무기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역시 최고로 꼽히는 것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한화의 K9인데요. 전 세계 9개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7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루마니아로의 수출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근 한화에서 특별한 K9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7일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K9 주행 및 사격 훈련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최대의 군사기지가 위치한 레나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 영상에는 설원용 의장막을 씌운 K9 과 K10 탄약보급차가 함께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병사들은 기존에 운용했던 구식 자주포에 비하면 K9이 얼마나 뛰어난 자주포인지 거듭 강조했는데요. K9의 사격지휘병인 에릭 유스투스 그루터스 상병은 K9과 구형 자주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슛앤스콧, 슛앤드 스콧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눈과 진흙이 있는 다양한 지형에서 주행할 수도 있다 고 말했습니다. K9은 자주포이면서도 궤도와 100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엔진, 유기압 현수장치를 통해 어떤 지형이라도 가볍게 돌파하는 게 가능한데요. 노르웨이 병사들은 K9을 몰아 1m 이상 눈이 쌓인 설원을 돌파하고 길을 막은 나무를 그대로 가볍게 짓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슈센스콧 기능은 대포병 전술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 현대전에서 자주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데요. 노르웨이 K9은 기동 중 갑자기 멈춰 곧바로 사격하더라도 전혀 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과시했습니다. K9 포대 소대장인 크리스틴 로스볼드 중위는 K9 자주포가 이동 중에도 안전하게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우 쉽게 멈추고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포병부대는 K9의 포탄 보급 훈련도 함께 실시했는데요. 그동안 무거운 포탄을 힘겹게 날라야 했었던 노르웨이 승무원들은 신관만 조립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보급해주는 K10 탄약 보급차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제품에 만족했는지는 추가 구매 이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지난해 11월 노르웨이는 2017년 K9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추가 인도 옵션을 실행하는 데 서명했는데요. 이로써 K9 자주포 4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K10 탄약 보급 장갑차는 10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써보기 전까진 긴가민가 했었지만 한번 써보니 편리함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죠. 이로써 노르웨이가 도입한 K9 자주포는 28문, K10 탄약 보급 장갑차는 14대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은 아쉽게 실패했지만 K9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일선 군인들은 한국 무기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오고 있어 추가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노르웨이 자주포 수주전에서 K9이 승리하고 노르웨이에 실전 배치된 K9과 K10을 직접 본 장비 조달 프로젝트 관리자 닐스 인겐 트라이는 흡족함을 감추지 못하며 K9 자주포에 찬사를 보냈었는데요.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K9을 처음 봤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는 2016년 겨울에 테스트를 받으며 여러가지 기능을 검증받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4개의 후보 자주포들을 테스트했었는데 오직 한국의 K9만이 노르웨이 군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만족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테스트에서도 여러 자주포들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K9이 가장 품질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인수 테스트에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9은 15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명품 무기입니다. 한국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줬다는 게 확인되었고 우리는 나머지 자주포 물량이 도착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관계자의 말처럼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CESAER,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와 경쟁하여 K9은 모든 부분에서 압도하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군에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K9의 훌륭한 차체에서 기반한 완벽한 반동 제어 능력이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듯이 기반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설원 지형에서도 K9 자주포는 전혀 흔들림 없는 사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동을 완벽하게 제어함으로써 K9은 연속 발사 시에도 제원을 수정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격 안정성 덕분에 K9 자주포는 단독으로 토트, 타임 온 타겟 사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자주포 중 하나인데요. 토트 사격은 서로 다른 시점과 지점에서 발사한 포탄을 목표 지점에 동시에 착탄하도록 계산하여 발사하는 사격술로 적이 포격에 대응하여 은원패조차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한 번에 넓은 구역을 초토화시켜 적을 섬멸할 수 있지만
매우 치밀한 사격 재원 계산이 필요한 고난이도의 전술입니다. 보통은 한 개 포대, 6문 단위로 실시되는 것이 토트 사격이지만 고도의 사격 동제 장치와 고성능의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는 K9 자주포는 단 1문만으로도 토트 사격이 가능합니다. K9은 최대 3발이 토트 사격이 가능한데요. 계량을 통해 표적 확인부터 재원 계산, 장전과 사격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분당 발사 속도를 6발에서 9발까지 끌어올린 K9A2는 최대 5발이 토트 사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사장은 앞서 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모든 무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이 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동인 북한의 막대한 재래식 병력을 막아내야 했던 한국은 포, 장갑차, 전차 등 중급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었다. 이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의 각종 첨단 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은 물론 성능이 좋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적당한 가격에 미국의 바로 턱밑까지는 쫓아갈 수 있는 성능의 나토 규격을 가진 무기들을 제시했으니 예산난의 허덕이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죠. NYT에서는 한국은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추진하여 구매국의 방위산업을 강화함으로써 무기 수출 거래를 성사시킨다며 한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단순히 한번 팔고 크게 벌고 끝이 아닌 판매국에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NYT는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의 자충수로 몰락해버린 지금 미국의 뒤를 이은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NYT는 산업용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던 한화가 세계적인 방산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 방산의 성장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방산의 쾌속 질주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